2023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가 지난달 발표됐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전년도에 이어서 이번에도 S등급을 받게 되면서 2년 연속 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정됐는데요. 관련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박봉균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화학물질안전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화학물질안전원은요, 국내 유일의 아마 화학안전 전문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그 화학안전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화학사고와 테러로부터 이제 국민의 건강과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연구와 개발 사업도 하고요.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부 소속 기관입니다. 예. 그 연역을 보니까요. 올해 벌써 화학물질안전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았더라고요. 10년 전에 대형 화학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화학물질안전원을 개원하는 계기가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2012년 9월에 구미공단의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불산을 이제 그 하차하는 탱크로리 하차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불산 11톤 정도 유출된 사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고 자체는 작업자의 실수로서 발생했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피해가 커서요. 아마 국내에서는 역대 최악의 화학사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보면 5명의 사망자 포함해서 한 2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농작물도 한 200헥타 이상 피해를 받고요. 가축도 한 4,000두가 지금 피해를 봤던 그런 사고인데요. 이 사고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어느 기관이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불산과 같은 화학사고의 방제 요령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이러한 화학사고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1월 달에 화학물질안전원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그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갖추고 화학사고가 났을 때 그 각 기관에 화학사고에 필요한 대응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하는 등 화학사고의 대비 대응에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고요. 최근에는 올해 4월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이제 화학물질 등록과 살생물질 관리를 하던 그 조직이 저희 쪽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에 한 2014년 출범할 때 한 50명 정도 있다가 지금 230명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하였습니다. 예. 그 사실 화학물질 사고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소방청이라든가 또 뭐 도로공사 이밖에 지자체 등 각양각색 기관들이 모여서 협업을 해서 이제 사건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 화학물질안전원이 이런 협업이라든가 네트워킹을 잘 하신 것이 인정을 받아서 이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안전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리고 설립 배경이 신속 정확한 사고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상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저희 환경부에서 그 지방청이나 방재센터에서 현장에 나가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0분에서 많을 때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고 상황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상황 판단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소방차에 보면 119 소방차에 그 카메라가 다 달려 있고 도로공사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원의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정부적 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전국을 감시한다 이렇게 뭐는 컨셉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그러한 소방청이라든가 도로공사든가 협력해서 사고 상황 정보를 저희가 받아보고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화면이 잠시 나갔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화학사고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화학물질안전원이 이 화학사고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안전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이제 그 통상 사람들이 이제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 대할 때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재난은
특성상 어느 한 기관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은 현장에서 초동의 어떤 방제 활동과 사람을 구출하고요. 지자체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활동하고, 경찰은 현장을 교통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청이나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퍼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저희 화학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정보가 공유되는가.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유선 시대에서는 이게 이러한 것들이 뭐 전화로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016년에 화학사고 상황 공유 앱이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어요. 2017년부터 적용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011개 기관에 한 2,55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미리 들어와 있어서요. 사고가 나면 그 사고 지역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저희가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사고가 났고,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활동한 내용,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어떤 부족에 의한 혼선들이 굉장히 해소가 되었고요. 저희들은 화학 물질에 맞춰서 필요한 방제 정보, 그다음에 보호구는 어떻게 갖춰라, 방제 활동은 어떻게 해라, 확산은 어떻게 될 거니,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면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각급 기관이 할 일을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기관 운영을 이 책임 운영 기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소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또 무엇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안전원이 그 화학 사고에 대응하는 기관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요. 화학 사고의 특징을, 화학 사고라든가 화학 안전의 특징을 보면 이해 당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들도 이해 당사자고요. 화학 제도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주민이나 시민들은 화학 사고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고, 지자체는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화학 사고의 특징을 보시면 이게 지역적인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거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면 화학 사고 지역에서,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서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잘 수립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과거의 방식은 지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지자체의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면 지자체가 수립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지자체하고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집행하고, 집행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0개, 전국의 70개 지자체를 지금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요. 지금 현재 한 20% 정도가 지금 활동도를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2026년까지는 거의 27년까지 이 70개 지자체가 굉장히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 최근에 안전원에서 방제 신기술로 에어커튼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출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인가요? 워터커튼이라고는 많이 씁니다. 흔히들 사업장에서 워터커튼을 어느 때 작용하냐면 이제 그 물에 녹는 가스들이 나갈 때 워터커튼을 작용해서 그걸 차단하는데, 물에 녹지 않는 가스들에 대해서는 워터커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 에어커튼은 사실은 일상적으로도 있죠. 건물에도 에어커튼이 있어서 뭐 담배 연기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에어커튼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어떤 각도로 공기를 발사할 때 효과적인지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다 해서 최적화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냈었습니다. 예, 지금 에어커튼 방제 기술을 저희가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에어커튼이 미가동했을 경우에는 지금 유해 물질이 확산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가요, 저게? 네. 그리고 가동이 되면서
어느 정도 90% 이상 저감이 되는군요. 네, 실험실에서는 90% 이상 나오고요. 네. 필드 조건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외기 뭐 상황에 따라서 예,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에어커튼 기술로 서울 아리수 본부하고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리수 본부라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상수도 본부 예, 말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상수도 본부 예. 맞습니다. 어떤 협약을 체결하신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에어커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접목할 만한 어디에 접목할까 이거 좀 찾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정수장들이 내야 됩니다. 네. 그 염소라고 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 군데서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걸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염소를 취급하는 시설에 그 에어커튼을 설치하면 확산 방지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판단하고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러한 에어커튼 확산 방지를 위한 어떤 기술의 적용 거기에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정수장과 관련된 그 인근 주변에 혹시 유사시에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그거 훈련하는 등의 어떤 협약을 저희가 체결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우리의 우수한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배우기 위해서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안전원을 찾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뭘 주로 배우고 싶어 하던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석유를 팔아서 국가 경제를 운영했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시대로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서 석유를 파는 게 아니고 석유를 이제 정유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석유화학으로 연결시켜서 네. 그러니까 그 산업을 키우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 공장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많이 짓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화학 안전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뭐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화학안전 제도가 화평법, 화관법, 뭐 살생부제법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금 배우러 왔었죠. 와서 이제 저희들이 그 우리나라 제도가 만들어진 그 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 안에 있는 함의라든가 어떠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했고요. 협력 방안도 노력했는데 이제 우리가 설명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도 우리가 제도를 애초에 만들었던 취지와 목적, 그다음에 또 문제점 이런 것들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제가 마지막 이제 이틀간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그쪽 그 한 16명 대표단들한테 말하면서 규정이나 법정 규정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화학 안전이라는 게 결국은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과 신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제도를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빅데이터나 AI 기반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추구했다는 평가도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챗 GPT로 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AI가 상당히 많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저희 원에서도 저희가 화학물질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우리 업무에 활용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그 운반 계획서라고 기업들이 유해물질을 운반할 때 운반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한 250만 건이 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유해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만 개 운반 데이터를 저희가 지도에 매핑해서 각 지역별로 어디가 핫플레이스인지 어떤 물질이 주로 이동하는지 정보를 제공을 해서 지역 비상대응 계획 수립에 하라고 지원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 지자체 거버넌스 평가를 하는데 보고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직원 2명이서 한 50개 지자체를 평가해야 되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보고서를 자동으로 읽고 평가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 나가실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과정이었다. 지난 10년은.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선도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화학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앞선 기술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그것을 교육이라든가 또는 화학사고 예방 대비에 활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AI를 활용해서 물질 특성을 예측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도면이 화학 공장의 도면을 보면 그거를 스캔하면 어디에가 그 설계상 결함이 있는지 체크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연구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VR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교육.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VR 체험실에 와서 다양한 화학사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시험장을 벗어나서 직접 화학 공장 현장에 가서 그러한 VR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학 규제 기관뿐만 아니고 녹색 화학을 시장을 아예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성격을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2년 연속 책임 운영 기관 우수 기관에 선정된 화학물질 안전원의 박봉균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